자, 이 시장론은 지금 3장 입지 및 지대이론,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부분은 한 2개 정도 예상을 하시고, 이 3장에서 4문제 정도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상업입지론에서 2개 정도, 지대이론에서 1문제, 또 도시공간구조론에서 1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영역입니다. 1, 2번 문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거기에 2번에 4번 지문을 한번 봐봐.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 한 곳에 모여드는 경향이 있다. 이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이는 점포를 뭐라 그래요? 집재성 점포라 그러죠. 근데 가구점이나 공구상은 집재성 점포죠. 근데 잡화점이나 세탁소는 분산 입지에서 흩어져야 유리한 점포죠. 이거는 산재성이지. 그러면 이 사례가 지금 반대로 예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은 잡화점, 세탁소 등에 비해 한 곳에 모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가구점이나 공구상이 모이지 잡화점이나 세탁소가 모이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잡화점이나 세탁소는 분산 입지하는 산재성 점포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이제 사례를 반대로 예시를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리는 지문인데, 그죠? 요 점포의 유형들도 익혀놔야 돼. 자, 넘겨가지고 5번 문제. 상점은 입지 특성과 구매 습관에 의해 분리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집심성 점포는 같은 업종이 서로 모여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 이거는 집심성이 아니고 집재성이고요. 집재성, 같은 업종, 동종 업종이 한 장소에 모여야 유리한 점포들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가구점, 기계점, 공구점, 또 금융기관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집재성 점포를 형성하죠. 그리고 집심성 그러면 상권의 최고 심장부, 중심부에 입지하는 점포들, 백화점이나 도매상, 그리고 기금속점이라든가, 그죠? 고급 음식점, 극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집심성 점포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점포를 구매 간섭에 따라 나누면 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나누는데, 그게 2번 지문에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수요자의 취미, 기호 등에 따라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이거는 이제 유명 상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를 위해서는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찾아가서 큰 돈을 주고 구매해 오는 점포를 뜻하죠. 그럼 이거는 유명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니까 뭐죠? 전문품을 뜻하는 겁니다. 전문품. 고급 시계, 고급 향수, 고급 카메라, 고급 자동차, 고급 의류 이런 것들이 바로 유명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품. 전문품 그러면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요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고자 하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점포입니다. 그런 점포를 전문품이라 하는 거고요. 5번 지문에 보면은 여러 상점들을 상호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 그러니까 고객이 일일이 가격, 품질, 스타일, 색상, 모양 이런 것들을 비교 후에 구매한다. 그래서 이제 선별해서 매매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포를 선매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은 지금 지문이 바뀌어 있죠. 선매품하고 전부품이 서로 바뀌어 있고 3번에 동일 업종 점포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 이런 점포를 국부적 집중성 점포를 한다. 그지? 같은 업종이 국부적인 중심지에 모인다. 이 국부적인 중심지가 어디를 뜻해요? 농촌이나 어촌 사이의 상권을 의미한다 말이야. 농촌이나 어촌 사이의 상권. 그러니까 이제 농촌 상권에 가면 뭐 팔아? 농기구점, 비료상, 농약점, 씨앗 취급점, 그죠? 종묘상. 그리고 또 바닷가에 가면은 어구점 있잖아, 그죠? 그물도 팔고 뭐 낚싯대도 팔고 하는데 어구점, 농기구점, 농약점, 비료상, 씨앗 취급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국부적 집중성점포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산재성 점포는 분산 입지하여 유리한 유형의 점포니까 4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고요. 거기 해설에 보면은 이제 유형별 점포가 4가지가 있고 또 구매 습관에 따라서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편의품점하고 그리고 고객이 일일이 비교 후에 구매하는 선매품 그리고 유명 상품을 취급하는 전문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점포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여기서도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해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점포 유형을 좀 익혀두시고 7번 문제 갑니다. 7번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 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상권의 규모는 달리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권을 우리가 정의하면 뭐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 또는 소비자가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 뭐 여러 가지로 상권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죠. 그지? 상권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배후지. 이 배후지나 상권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후지 또는 상권,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지리적 구역,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상품이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는 달라져야 되겠고요. 2번 지문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크다 그래야죠. 이 구입 빈도가 낮은 점포가 뭘 뜻하노? 구입 빈도가 낮다. 그러면 이제 마진율은 높아져요. 왜? 구입 빈도가 낮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고가품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게 유명 상품을 지불하는 전문품을 의미하는 거다. 전문품을 뜻하고. 그 다음에 구입 빈도는 높다. 구입 빈도가 높아지면은 마진율은 적어지죠. 그죠? 저가품을 지불하는 뜻이니까. 이런 게 이제 생활 필수품이나 일용품을 지불하는 점포죠. 이런 점포를 편의품이라 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전문품일수록 당연히 구입 빈도가 낮아서 고가품을 지불하니까 상권의 규모가 커야 되지. 조그마한 슈퍼마켓하고 백화점하고 뭐가 상권 규모가 커야 됩니까? 백화점의 상권의 규모가 월등히 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 고가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매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커지고 구입 빈도가 높은 일용품이라든가 생활 필수품을 취급하는 점포는 그죠? 그 상권의 규모가 적어도 뭐 한 달에 100명만 찾아도 생존이 가능한데 백화점이 한 달에 100명 찾아오면 하루도 못 견디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커야 되고 구입 빈도가 높아질수록 상권의 규모가 적어지는 거죠. 2번이 바로 틀려 있고 3번 지문은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상권 분할하는 기법, 상권을 분할하는 기법, 상권 획정 기법에 공간 독점법,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 요 세 가지가 이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해내는 방법이죠. 근데 고급 가무점과 같은 전문품은 분산시장 접근법으로 상권의 규모를 파악합니다. 근데 요거는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문에 한 번 딱 등장하는 데 있는데 그냥 이 공간 독점법이나 시장 침투법, 분산시장 접근법이 상권의 규모를 분할하는 방법, 상권의 규모를 이렇게 파악해내는 기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제목들 정도는 한번 봐두면 되고요. 큰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4번에 큰 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 그렇죠. 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한 거죠.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소매 중력 모형이라고 합니다. 소매 중력 모형이나 소매 인력 법칙은 같은 거죠. 근데 소매 인력 법칙은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해 가지고 이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는데 중심지의 크기가 똑같다. A하고 B 중심지가 크기가 같다면 소비자를 각각 반씩 끌어가니까 상권의 규모는 딱 반에서 결정돼서 경계점도 절반이 이 중앙 지점이 경계가 되죠. 근데 이 규모가 서로 다르다면 상권의 경계는 큰 쪽하고 작은 쪽 중에 어디에 가까이 결정되는 거야? A가 B보다 2배가 그 2배가. 그럼 상권의 규모는 A하고 B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지점이 경계점이 됩니까? B, 작은 점포에 가깝게 경계가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이 되는 게 아니고 큰 점포가 상권을 계속 확대해서 소비자를 끌어갈 거 아니야, 더 많이, 그지? 그럼 경계점은 작은 점포 쪽으로 이동해서 요 정도 지점이 경계로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근데 요 비율이 A가 지금 B보다 2배가 크잖아, 그죠? 2배가 크다. A가 B보다 2배 크죠? 그럼 요 배수만큼 루트를 씌우라 그랬지. 그래서 루트 2대 1 비율로 상권의 경계가 결정되죠, 그죠? 루트 2니까 약 1.4대 1 비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2배가 크면 A로부터 1.4배 떨어져 가지고 B 쪽에 가까운 지점이 경계점으로 결정됩니다, 여기가. 근데 왜 이런 비율이 나오죠? 인력 법칙 때문이다, 그지? 인력 법칙은 또 상권의 경계가 결정될 때 경쟁하고 있는 중심지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크기. 이게 경쟁하고 있는 게 점포라면 점포의 면적, 크기에 비례하고 경쟁하고 있는 게 도시다. 도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야? 인구죠. 그 인구수에는 뭐 한다고? 비례하는 거야, 비례. 그리고 두 중심지 간의 거리의 제곱, 거리가 아니고 거리의 제곱에는 뭐해? 반비례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도시가에서 푸니까 이런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레일리의 소매를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수정한 거예요, 수정.
수정해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어요. A하고 B 두 중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 두 중심지 간에 상권의 분기점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결정되는가? 요걸 밝힌 게 누구야? 큰 버스, 작은 버스가 아니고 큰 버스의 뭐지? 분기점 모형입니다. 근데 이 분기점 모형에서 분기점은 자 A가 B보다 지금 훨씬 적죠? A가 B보다 적잖아, 그죠? 그럼 분기점이 작은 쪽에서 계산하는 거야. 작은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계산한 건데 어떻게 분기점을 계산했느냐? A에서 B까지 전체 거리를 1 플러스 루트 큰 중심지의 규모를 작은 중심지의 규모로 나눈 값이 바로 분기점으로 도출이 됩니다. 근데 요걸 이제 요 공식에 대비해서 풀어보면요. 요 답하고 똑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 비율이 나오는 걸 이렇게 수식으로 만드는 게 컨버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해서 두 중심 간의 경계점, 분기점이 어디에서 형성되는 걸 입증한 거는 바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죠. 그러니까 역시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해 있는 소매 시설 간 상권의 경계 지점, 바로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해서 공식화 시키는 게 바로 컨버스입니다. 그리고 헛번은 상권 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헛퍼의 중심지론, 헛퍼의 중심지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헛퍼의 중심지론을 중심지론은 크리스탈리의 중심지론도 있고 헛퍼의 중심지론도 있죠. 근데 크리스탈리 이론은 중심지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헛퍼 이론은 중심지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노? 확률 모형이란 말이야. 확률 모형. 왜 확률 모형을 하느냐? 확률적으로 이론을 접근했다. 이 말. 확률적으로. 결정론적인 접근이 아니고 확률론적으로 이론을 파괴했는데요. 헛퍼는 대도시입니다. 소도시가 아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가. 이 대도시 소비자의 개성을 본 거죠. 그죠?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행동과 태도에 주안점을 두고 이론을 전개했어. 그러니까 대도시 소비자들은 거리는 가까운 걸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점포의 규모는 클수록 좋아하는 거야. 거리가 가깝다면 편리하고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다양한 기능을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도시 소비자들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론을 전개했고 헛퍼가 소비자의 심리 상태만을 파악해가지고 소비자의 마음속만을 들여다보고 전개한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좁은 관점의 미시적 분석이죠. 그지? 크리스탈리는 한 도시에서 중심지가 계층성에 따라서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로 계층성에 따라 중심지가 분포하는 과정을 통해 그 중심지의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걸 입증을 했고 도시가 어떻게 성장 발달해 가는가를 입증해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탈리 이론은 한 도시의 형성 체계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헛퍼의 이론은 소비자의 마음 속만을 들여다보고 확률적으로 이론을 전개했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복적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앞으로 자 9번 문제 가볼까? 8번 9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크리스탈리 중심지 이론에서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중심지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 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을 중심지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탈리 중심지에서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 요구치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 중에 뭐가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되죠. 그죠? 거기 디귿 지문에 있는 것처럼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고객수,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수를 최소 요구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도달범위, 니은의 도달범위, 재화의 도달범위, 줄여서 그냥 도달범위라고 하는데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아니고 수요가 1이 되면 수요가 1만큼 창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재화의 도달범위 내에 존재하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중심지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중심지가 있는데 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존립하기 위해서 최소
파란 범위만큼의 소비자가 찾아와야 돼. 그럼 요 파란 범위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최소 요구치다 이 말. 최소 요구치.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고 전력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최소한으로 필요한 고객 수를 최소 요구치라죠. 근데 이 중심지까지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제어의 도달 범위죠. 만약에 요 노란 범위만큼 소비자가 이동해 올 수 있다. 그럼 요 범위가 바로 뭐가 돼?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소비자가 이동해 올 수 있고 요 지점을 벗어나면 소비자가 이제 못 온다 이 말이야. 그지? 소비자가 중심지까지 이동해 올 수 있는 최대한의 바운다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로 하니까 요 범위까지는 수요가 창출되면서 판매가 생기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수요가 0이라 수요가 0이면서 수요가 0이면 판매량도 없죠. 판매량도 0이 됩니다. 여기까지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요가 1이 되는 지점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요 범위 안에 수요가 1만큼 창출된다는 뜻이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를 재화의 도달 범위니까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또는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됩니다. 요 숫자가 바뀌면 안 돼요.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또는 판매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도달 범위라는 거고요. 그러면 리얼의 최소 요구 범위는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는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하는 경제까지의 거리. 자, 여기가 이제 최소 요구치였죠. 최소 요구치. 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를 여기로 봤죠. 그럼 여기까지 소비자가 찾아와야 이게 뭐가 돼? 본전이다 이 말이야. 본전. 여기까지 범위가 최소 요구 범위. 최소 요구 범위나 최소 요구치 그냥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정상이윤을 확보한다는 말이 거기까지 찾아와야 손익분기점이라는 뜻이죠. 손익분기점이 충족돼야 중심지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중심지가 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바로 최소 요구치이면서도 최소 요구 범위입니다. 뒷글 리얼은 거의 대동소이한 지문이죠. 뒤로 가서 11번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등장하는 레일리의 소매일러 법칙이나 흡보의 확률모에서 소비자를 몇 명 끌어가는가를 계산한 문제인데요. 요 흡보도 확률모에 대해서 각 점포가 소비자를 어느 정도 끌어가는가 고객 유인력 이걸 간단하게 추정해 냈잖아요. 고객 유인력 또는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소비자를 얼마나 끌어가서 자신의 상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 가는가 이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했어요. 레일리든 허퍼든 컨버서든 간에 이 사람들은 전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한 겁니다. 그럼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은 두 중심지가 서로 끌어다니는 인력, 그 힘이 어떻게 일정되는 거야? 이 두 물체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물체 간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잖아. 그지? 그걸 응용했으니까 이 각 중심지가 소비자를 끌어가는 힘은 점포의 크기에 비례한다. 점포의 크기 또는 경제하고 있는 게 도시라면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한다 그랬죠. 그리고 거리의 뭐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그지? 그래서 점포의 크기 또는 인구수를 거리적으로 나눈 값인데 실제 이 제곱은 마찰계수입니다. 마찰계수. 근데 마찰계수는 대부분 2가 나오기 물론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가 나오니까 그냥 거리의 제곱하고 통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고객 유인력은 점포의 크기를 즉 도시의 인구를 그냥 거리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고객 유인력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왜 이런 문제를 못 풀어서 찍고 틀린지 모르겠다.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제 풀어야 된다. 이제 연습해서 자 11번 봅시다. 도시 A와 도시 B 간에 도시 C가 있네 지금. 근데 레일리의 소매 일러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 A와 B로의 인구 유인 비율을 구하라. 그러니까 요 C 도시에서 A 도시로 몇 명이 구매를 하고 또 B 도시로 몇 명 구매하러 갈지를 계산하는 거죠. 요거 고객 유인력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A 도시가 나왔고 B 도시가 나왔죠. 그럼 두 도시의 유인력을 구해가지고 A하고 B가 찾아오는 비율을 구해야 되나 이 말이야. 지금 A 도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거기? 7만. 그 다음 B 도시 인구는 얼마고? 42만. 근데 A까지 거리는 얼마고? C에서 A까지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10킬로 떨어져 있어? 그럼 10의 제곱으로 나누라 이 말이야. 그러면 B 도시까지는 몇 킬로 떨어졌노? 20킬로. 그럼 20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럼 A는 7만 나누기 100이니까 얼마고? 700. 그러면 B는 42만 나누기 400이죠. 20의 제곱이면, 그지? 42만 나누기 400 해봐. 그러면 1050이지.
그럼 A가 700, B가 1050이니까 A, B 전체 유닛이 얼마가 나왔어? 1750이 계산돼 있잖아. 그죠? 요걸 구해야지. 전체가 1750이지? 근데 1750 중에서 A는 1750 중에 700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40%죠. 그죠? 0.4. B는 1750 중에 얼마를? 1050을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럼 나누니까 0.6, 60%네. 그래서 A로 40% 구매하러 가고 B로 60% 구매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걸 왜 도대체 계산을 못 하는 거야? 이유가 7만 나누기 100이 안 돼. 아니면은 42만 나누기 40이 안 되나? 그리고 또 두 개를 합쳐가지고 1750을 계산을 못 하나? 그리고 1750 중에 700을 못 나누나? 1750에서 1050을 못 나누나? 뭐가 안 되나 도대체? 어? 참, 이해를 못 하겠다 도대체. 함도 안다. 대대까지 하자. 12번에 레일리의 소멸흡수를 중화하여 다음 같은 상황에서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인구 10,000명인 A시와 5,000명인 B시가 있고 A시와 B시 사이에 인구 9,000명의 신도시 C가 들어섰습니다. 신도시 C로부터 A시, B시까지 직선거리는 각각 1km, 2km인데 신도시 C의 인구 중에 비구매자는 없고 A시, B시에서만 전부 구매를 합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9,000명 인구가 다 구매를 하죠. 근데 그 C도시에 있는 9,000명 중 A도시로 몇 명 가고 B도시로 몇 명 가는 똑같은 문제 나왔대 그러면. 자 이제 이걸 그럼 그림으로 그려볼까. 여기 A시가 있고 그리고 B시가 있어요. A시의 인구 몇 명? 10,000명. B시의 인구 몇 명? 5,000명. 그리고 A시하고 B시 사이에 C 신도시가 들었어. C도시가 들었는데 C도시 인구는 몇 명? 9,000명이라. 그지? 인구 9,000명의 신도시 C가 들었어. 근데 C도시에서 A시까지는 1km 떨어져 있고 B시까지는 2km가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C도시에는 9,000명이 전부 A하고 B시 요 상점에서 구매를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이 9,000명 중 몇 분이 A도시로 가고 B도시로 구매하러 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A하고 B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두 개의 인원을 일단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떻게? 인구수를 거리적으로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A는 인구가 10,000명, 거리가 1이니까 1의 적으로 나오면 이건 만이죠. 그러니까 B는 인구가 몇 명이고 5,000이제 5,000 나누기 거리가 2km 떨어지니까 2의 제곱 4로 나누면 이거는 1,250이 나왔네. 그지? 그럼 두 도시를 합친 전체 유닛이 얼마고? 11,250. 요걸 계산을 해봐라. 그지? 그래가지고 A는 그러면 11,250 중에 몇 명이고 10,000명 가는 거고 B는 11,250 중에 1,250명 가네. 그죠? 그럼 이거 나눠봐라. 얼마고? 0.8888 나올까? 0.89 대략 89% 정도가 A 도시로 구매하러 가고 B 도시는 이거 나누면 0.111이에요. 약 11%가 B 도시로 구매한다는 가는 거죠. 근데 C시에 있는 인구가 몇 명이야? 9,000명 아닙니까? 그럼 9,000명에서 약 89%가 A 도시로 구매하니까 A 도시로 구매하러 갈 인구는 8,000명이 되는 거고 B는 전체 9,000명 중에 11%가 B 도시로 가니까 9,000명에 11%니까 곱하면 약 1,000명 정도가 B 도시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A 도시로 유용할 인구 8,000, B 도시로 유용할 인구 1,000. 조금 이제 나누니까 소수점이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똑같은 유행 아닙니까? 뭐 이걸 계산을 못할 게 뭐가 있죠? 뭘 못한다는 거지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계산을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하겠다. 자 13번하고 이제 13번하고 뭐 13번 문제는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네요. 자, 13번에 어떤 도시에 쇼핑센터 A, B가 있어. 근데 두 쇼핑센터 간 거리는 60km고 쇼핑센터 A의 면적은 4,000, B의 면적이 1,000입니다. 근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따를 경우 쇼핑센터의 상권 경계선은 어딘가 그랬어요. 자, 요 레일리의 소멸흡수를 그대로 응용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의 면적이 얼마고? 4,000, B의 면적이 1,000이라고 했지? A의 면적이 4,000제곱미터고 B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요 A에서 B 전체까지 거리가 60km 떨어져 있다 그랬죠? 근데 상권의 경계가
요 A 지금 1, 2, 3, 4, 5번 지문을 보면 A로부터 경계점을 계산해 놨죠. 요 경계가 이러면 한번 봐봐라. A하고 B 중에 A에 가까이 경계가 결정됐다. B에 가깝게 결정되겠다. B에 가깝겠죠. A가 지금 B보다 훨씬 크잖아, 그죠? A가 지금 B보다 4배가 큽니다. 그러면 4배 큰 A가 상권을 계속 확대하니까 경계는 B 쪽에 당연히 가까운 게 결정될 거 아니야, 그지? B에 가까운 지점이 될 텐데, 요 A로부터 몇 킬로 떠는 지점이 경계점이 되겠나, 이 말이야. 근데 분기점 모형에서, 잘 들어요. 큰 못의 분기점 모형은 큰 쪽에서 분기점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작은 쪽에서 분기점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원래 이 공식은 큰 쪽이 아니고 작은 쪽에서 분기점을 계산해내는 거야. 그럼 요 공식에 한번 대입해봐. A에서 B까지 거리가 몇 킬로고? 60킬로죠. 그럼 60 나누기 1 플러스 큰 점포가 4,000, 작은 점포가 1,000이죠. 그럼 루트 1000분의 4,000이 되니까 이 루트 1000분의 4,000은 루트 4의 값은 얼마고? 2네, 2. 그죠? 그럼 1 플러스 2니까 3분의 60이 되겠죠? 그지? 그럼 얼마고? 20kg 떨어진 지점이 돼. 근데 요 20kg는 작은 쪽에서 계산된 20kg다 이 말이에요. 작은 쪽. 그럼 자, 전체가 60kg죠? 전체가 60kg인데 요 작은 점포 쪽에서 20kg가 떨어진 지점이 분기점이 되는 거야. 어이? 여기가. 그럼 여기서 분기점에서 큰 쪽까지는 몇 킬로 떨어져? 40kg가 떨어지는데 지금 답이 그죠? A로부터 분기점이 어디냐 그랬지? 그거 답이 40이 답이 되는 거야. 20이 아니고. 요 또 공식에 대입해서 실컷 풀어가지고, 그죠? 풀어갖고 20 계산했다고 20 찍는 순간 크기로 참 열심히 계산하고 시간 허비하고 남 좋은 일이라도 시키면 되지만 남 좋은 일도 못 시키고 내 망했지. 그죠? 시간 허비하고. 항상 이 분기점 모형은 작은 쪽에서 분기점을 계산한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답이 A로부터 분기점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작은 쪽에서 분기점을 계산해 놓고 그 20kg 던지면 60이니까 20을 빼면 40kg 되겠죠? 답은 이제 A로부터 40kg 던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공식에 대해서 푸니까 이제 요런 또 오차가 생길 수도 있죠. 20 계산하고 또 20 찍으면 틀리잖아, 지금. 그죠? 그거 어떻게 하라고? 자, 봐봐. 아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 일럽수를 그대로 응용한 거니까 레일리하고 똑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근데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게 상권의 비율로 결정된다 그랬지. 그럼 자, A가 지금 4,000이고 B가 1,000이다. 그럼 A는 B의 몇 배입니까? 4배지, 4배. 4,000은 1,000의 4배 아니야. 그럼 4배니까 A 점포로부터 분기점까지가 루트 4대 1 비율이 되겠지. 4배만큼, 배수만큼 루트를 씌운 비율이 상권에 연결하니까. 그럼 루트 4대 1 비율이 되는데 루트 4의 값이 얼만데? 2잖아, 2. 그럼 2대 1 비율이 되겠죠? 요 큰 점포의 상권이 2, 작은 점포의 상권이 1이란 말이야. 그지? 2대 1인데 2하고 1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3이죠. 근데 전체의 거리가 3km 같으면 여기서부터 2km, 1km 던지면 되겠죠? 근데 3km가 아니고 60km지. 그러면 60은 3의 몇 배? 60은 3의 몇 배고 20 아니야? 그럼 여기다 각각 2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각각 20을. 그게 이제 비율이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20이니까 40. 2 곱하기 1이니까 20. 40대 20이니까 2대 1 비율 아닙니까? 그지? 알겠죠? 요 키로가 전체에 몇 배가 되는가 해가지고 요 나온 비율에다가 배수만큼을 곱해주면 돼. 그게 바로 비율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거 안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하나 더 하자.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안 돼. 할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작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요 13번 문제가 그 30배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 위에 12번 문제 있죠? 12번 문제가 공인중개사 26회에 나왔죠? 감정평가사에도 26회 똑같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사 26회 기출문제인데 글자는 안 바꾸고 똑같이 나왔어요. 그 감정평가사 시험이 3월에 치러지죠. 1차 시험이. 그해 3월에 나왔던 게 우리 10월달 중개사 시험에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감정평가사에 출제된 문제를. 물론 올해 감정평가사 32회 기출문제는 여러분이 구별을 못해서 모르죠. 제가 나중에 다 보여줄 겁니다. 그 9, 10월 동영상 모의고사 때하고 특강 자료를 통해서 보여줄 건데 그 13번 문제가 이제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18회 때만 한번 나오고 안 나왔거든요. 중개사에서는. 근데 감정평가사에 재작년에 나와가지고 요거 출제를 가능성이 높아. 한 개만 더 해봐. 자,
A 쇼핑센터, B 쇼핑센터 두 개의 쇼핑센터가 있는데 A의 크기가 1000, B의 크기가 9000이다. 9000. 근데 A하고 B까지 전체 거리가 8km가 떨어져 있다. 가정해 보자. 근데 분기점이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그럼 요 공식에 대입해. 그러면 공식에 대입하면 A에서 B까지 전체 거리가 얼마야? 8이죠. 8 나누기 1 플러스 루트 큰 점포의 규모가 9,000, 작은 점포의 규모가 1000이니까 루트 1000분의 9,000이 되겠지. 그 루트 1000분의 9,000, 루트 9의 값은 3이니까 분모가 1 플러스 3, 4가 되죠. 4분의 8, 그지? 그거 얼마고? 2kg 분기점이 되는데 요 2kg는 어디에서 계산된가? 작은 쪽에서. 그러니까 작은 점포가 A니까 A에서 약 2kg 떨어진 지점, 여기가 분기점이 되겠죠. 그럼 큰 점포로부터는 6kg가 떨어져 있겠지, 분기점이. 자, 요렇게 계산해도 이제 A로부터 2kg 지점이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배수만큼을 따져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A가 1000인데 B가 9000이니까 B가 9배가 크죠. 그럼 9배 크면 루트 9대 1 비율이 된단 말이야. 그죠? 배수만큼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9의 값은 얼마? 3이죠. 3대 1 비율이 되겠죠? 큰 점포가 3, 작은 점포가 1, 그지? 근데 3하고 1을 합치면 얼마고? 4지. 4인데 전체 거리가 8이 나왔죠? 그럼 8은 4의 2배제.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해주는 거야, 2를.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6. 2 곱하기 1이니까 2. 6대 2나 3대 1이나 똑같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비율 계산하면 이제 똑같이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배수만큼 루트를 씌워서 그냥 주무구식으로 풀면 되는 거야.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알겠죠? 요 문제는 틀면 안 된다. 자신 있는 사람이 한 3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 하겠죠? 풀도록 해보세요. 자, 14번 갑니다. 14번. 허프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허프가 이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그 중력 모형을 활용해 가지고죠. 상권의 규모라든가 또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상권의 규모, 고객을 끌어가는 힘, 시장 점유율을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해 낸 겁니다. 허프가. 그죠? 그 다음에 모형의 공간 맞절 계수는 시장의 교통 경우가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품의 특성이라든가 또 교통 조건, 거기에 따라서 맞절 계수가 달라지는데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자, 허브의 확률면에서 이 소비자를 끌어가는 고객 유인 규모를 계산할 때 점포의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오는데 이 제곱이라는 게 맞절 계수다 이 말이에요. 맞절 계수. 근데 대부분 맞절 계수가 2가 나오니까 이제 거리 제곱 이렇게 통용하는데요. 요 맞절 계수는 거리에 대한 저항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만약에 교통 요건이 나쁘면 거리의 저항을 심하게 받으니까 찾아가기가 불편하겠죠. 그 마찰 계수가 커진다 이 말이에요. 거리의 저항이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통 조건이 편리하고 그러면 찾아가는데 비용이나 노력에 구애를 받지 않잖아. 그죠? 노력도 들어갈 일이 있고 비용도 크게 절감이 되고 하니까 찾아가는데 불편이 없잖아요. 교통 조건이 좋으면. 그러면 거리의 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마찰 계수가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거리의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교통 조건이 나쁘면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마찰 계수는 커지고 저항 없이 찾아갈 수 있다면 마찰 계수는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마찰 계수가 먼저 정해져 있어야지. 왜? 이 마찰 계수가 안 나오면 그죠? 고객 유인력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마찰 계수 값이 나와 있어야 이 점포의 크기를 거리의 마찰 계수가 성으로 나눠서 시장 점유율이나 이 고객 유인 규모를 계산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마찰 계수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 요건이 나쁘면 마찰 계수는 커져요. 그래서 거리의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되는데 전문품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마찰 계수가 작다 그래야지. 전문품이라는 게 뭡니까? 전문품이 유명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이기 때문에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는 점포를 전문품이라고 그랬죠. 고급 시계, 고급 향수, 고급 카메라, 고급 의류, 고급 자동차, 고급 향수 이런 걸 취급하는 점포를 전문품이란단 말이야. 그럼 전문품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을 들여서 찾아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사갖고 오잖아요. 거리의 저항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적어지는 거야.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 찾아가서 사갖고 와요. 저항 없이. 근데 일용품점이 그지? 이런 우리 요구르트 팔고 라면 팔고 그죠? 쭈쭈밥 팔고 담배 팔고 우유 팔고 이런 게 일용품 아닙니까?
근데 일용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50km 떨어져 있다. 우유 한 개 사가지고 애 먹을 거라고, 아이고, 내 새끼 먹이는 살려야 되겠다 해서 50km 차 끌고 가서 천 원짜리 우유 사러 갑니까? 안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죠? 거리의 장을 아주 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자리 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품 같은 경우는 바로 근거리에 있어야 돼, 근거리에. 그래서 우리 동네 상권에 입지하는 특성을 가지는 게 편의품 아닙니까? 그죠? 일용품을 취급하는 점포. 고객이 늘 이동하는, 이동 길목에 입지를 하고, 걸어서 5 내지 10분 정도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부분, 편의품이 입지한다는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편의품은 멀리 떨어지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찰 기수가 매우 커지죠. 근데 이 전문품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냥 저항 안 받고 찾아가요. 그럼 마찰 기수가 작다 이 말이다. 요 이제 흡법 모형 요 자체를 가지고 원래는 계산 문제로 요 고객 윤율 계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30회만 계산 문제로 안 나오고 이렇게 흡법 이론을 서술형 문제로 낸 겁니다. 그 외에는 매년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15번, 16번 전부 이제 계산 문제다. 회차마다 안 나온 적이 있을까 많겠죠. 근데 15, 16번 어려운 거 없다. 넘겨서 조금 고난이도 문제를 풀자. 17번도 이거는 뭐 어렵지가 않거든요. 1000 나누기 25, 1000 나누기 100 이렇게 하면 40대 10 나오니까 50 중에서 40이 A, 50 중에 10이 이 쇼핑센터 2니까, 그죠? 쇼핑센터 1은 5분의 4니까 80%, 2는 5분의 1이니까 20%. 뭐 이렇게 해서 비율 계산하면 되겠죠. 1000명 중에 800명이 1, 1000명 중에 200명은 B로 가겠죠. 19번 봅시다. 흡법 모형을 활용하여 X지역 주민이 할인점 A를 방문할 확률과 할인점 A의 월 추정 매출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랬네. X지역의 현재 주민은 4,000명이고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은 35만원. 그럼 공간 맞춰수가 2 주어졌고 X지역 주민은 모두 구매자인데 A, B, C 3개의 할인점에서 구매를 다 해요. 지금 X지역 그 주변에 A, B, C 3개의 할인점이 있는데 X지역에 4,000명 주민이 1인당 월 35만원씩을 구매한다 그랬죠. 그럼 4,000명 곱하기 35만원 하면 얼마고? 4,000명 곱하기 35만원 하면 14억이야. 그럼 X지역 전체 매출이 월 14억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 뭐라 그랬는데 A 할인점 그랬나? A 할인점을 방문할 확률하고 A 할인점의 월 추정액을 순서로 구해라 했다. 자, X지역에 인구가 4,000명이 있어요. 4,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월 1인당 35만원씩을 소비한단 말이야. 근데 비구매자가 없고 모두 구매자라 그랬죠. A, B, C 3개 할인점에서 다 구매한다 그랬죠. 그럼 4,000명이 전부 1인당 35만원씩을 구매하니까 곱하면 X지역 전체 월 매출액은 14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X지역 근처에 A 할인점, B 할인점, C 할인점 3개가 있는데 이 A 할인점을 이용할 확률하고 요 14억 중에 A 할인점의 매출이 얼마가 되겠냐 이 말이야.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점포의 면적을 거리적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지금 A는 면적이 얼마라? 빨리 불러봐. 500. 몇 킬로가 거리가? 5킬로니까 5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25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는 20이네. B는 면적이 얼마고? 300. 거리가 몇 킬로 떨어졌어? 10. 10의 제곱 100으로 나누면 이거는 3이죠. C는 면적이 얼마? 450. 그리고 거리가 15 떨어졌으면 15의 제곱으로 나오면 돼. 15 곱하기 15 하면 225니까 나누면 이거는 2죠. 그러면 ABC 전체 유닛이 얼마가 나왔노? 요걸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전체 유닛력을. 전체가 25잖아. ABC 세 개를 합치면. 근데 25 중에 A는 얼마? 25 중에 20을 차지하고 B는 25 중에 3을 차지하고 있고 C는 25 중에 2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A는 25분의 20이니까 A의 확률, A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80%고, B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0.1이니까 12%네. 그리고 C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8%가 되겠네. 0.08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A 점포를 이용할 확률 80% 일단 나왔습니다. 만약에 C 점포를 이용할 확률 그러면 8%가 되겠죠. 그지? 지금 A 할인점을 이용할 확률을 그랬잖아요. 그럼 A 할인점을 이용할 확률은 80% 나왔고, A 할인점의 매출은 얼마야? 14억에 80% 곱하는데 0.8, 14억 곱하기 80%하면 얼마? 11억 2천만 원. 요게 A 할인점의 월 추정 매출이 되겠죠. 그죠? 80% 11억 2천이 되고, 만약에 C 할인점을 이용할 확률과 C 할인점의 매출을 구하라. 그러면 C 할인점은 지금 확률이 8%죠.
그리고 확률은 8%인데 8%는 80분의 10분의 1이죠. 그 매출도 요거에 10분의 1 발생하겠죠. 8%, 14개 8%니까, 그지? 그 얼마고? 계산할 필요 없는데 1억 1,200만 원이 되겠네. 요놈의 10분의 1이니까 80분의 10분의 1이 8% 아이가. 자, 그리 이런 산수 개념이 그리 없습니까? 요는 1억 1,200이 되겠죠. 여기는, 그죠? 그럼 B 할인이면 매출액가 14개 11%니까 곱해보면 1억 6,800만 원 이렇게 되겠지 뭐. 그 세 개 딱 합치면 14억 나오잖아요. 그지? 하겠는가 모르겠네. 어렵지? 눈을 안 맞춰주려고 하네. 집에 와서 연습 좀 하고 좀 풀어보십시오. 에? 아, 이건 밭에 나오는 거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 나오는 문제니까 이제 연습을 해서 풀어야지, 이거나. 그죠? 나중에 다시 또 보여줄게. 뭐, 9, 10월 뭐, 동일 모여서 하고, 특강 잘하고. 우리, 8월 달에 그 특강이 민법 개론 공부해갖고 한 번씩 잡아놨는데, 그죠? 아직 8월이니까 지금 7월도 많이 남았는데, 뭐, 7월도 안 갔는데 무슨 8월까지. 그거보다 더 급한 게, 8월 9일부터가 원서 접수 기간인데 8월 우리 4일까지 휴가잖아요. 그죠? 학원 여름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방학 딱 끝나자마자 바로 원서 접수할 채비를 해야 되고 그 시기 놓치면 안 돼요. 작년까지는 원서 접수 기간이 10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일간으로 단축돼 가지고 긴장 바짝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여름 휴가하고 뭐 어디 요즘은 해외 여행도 못 가잖아. 코로나 때문에. 그죠? 여행 계획 없으시죠? 가면 영영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웬만해서 여행 가지 말고 방콕으로 방에 콕 박히는 게 최고 좋다. 올해는. 그러니까 휴가 때 좀 공부도 좀 하시고 부족한 과정 좀 소화시켜 가지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돼.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다. 이번 주 오늘이 월요일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잖아. 그죠? 목요일이 딱 100일 되는 날이거든. 100일 되는 날. 목요일 날 이제 선배들이 또 뜨개 갖고 올 건데 앞으로 100일 동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때 100일주 한 잔 먹고, 목요일 날은, 그죠? 100일주 한 잔 먹고, 이제 99일 남은 시점부터는 그냥 오버페이스를 하더라도, 그죠? 하여튼, 악셀레터 밟을 수 있는 만큼 다 밟아야 됩니다. 지금은 140km 같이, 이제, 목요일 이후부터는 시속 200km로 막 밟아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무자비하게 그냥 공부 시간을 절대적으로 할애해서 공부에 집중을 안 하면 안 되죠.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자, 열심히 해봐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좀 해라. 부정적으로, 왜 안 되지? 왜 점수가 안 오르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더 나쁜 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거다. 나는 꼭 합격한다. 내가 합격 못하면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노?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긍정적인 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야 실력도 120으로 130으로 발휘하고 부정적인 살아갖고 떨어지면 어쩌지 이렇고 위축돼가 시험장에 가죠. 자기 실력의 70%를 발휘하지 못하고 나와요. 결과가. 딱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일단 긍정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떨어져? 자신감을 가지고, 그죠?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마인드 컨트롤 해요. 눈 뜰 때, 눈 감을 때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나 중개사다. 이렇게 딱 마인드 컨트롤 하고 주무시고 눈 뜨세도 올해 합격! 이러면서 그걸 더 보고 합격했다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라니까. 그래야 좋은 결과가 나와요.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지 마요. 그거는 떨어지고 났어 생각할 거고 지금 시험도 치기 전에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왜 떨어지면 떨어진 이후에 생각하지 왜 떨어지기도 전에 떨어지면 어쩌지를 왜 생각합니까? 그죠? 됐을 때 어떻게 하지? 어디에 사무실을 내지? 이런 생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실을 어떻게, 어른놈하고 같이 하지? 혼자 하려니까 불안하고, 그죠? 진팔에 저거 한번 꼬셔볼까? 이러고, 나도 내년에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합격하면 내가 11월 달 그 합격자 발표하면 12월 중에 이제 실무교육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 사무실 한 개 내야 됩니다, 이제. 1년 동안을 지금 참고 안 냈는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이, 그죠? 저도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시장 흐름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움츠리고 있을 뿐인 거다. 그죠? 날개를 또 펼칠 때가 왔잖아요. 그죠? 좋은 시절에 돈도 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좀 해봅시다. 20번. 20번. 상업입지론회가 설명으로 옳은 거. 허퍼의 확률 모형에 의하면 고객이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게 아니고. 자, 봐라. 이제 허퍼의 확률 모형은 이거죠.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어디에 입각해서 물건을 구매한가를 본 거죠. 근데 대도시 소비자는 여기 거리는 가깝고 점포가 규모가 커야 선호하는 게 높았잖아요. 그죠? 근데 도시가 대도시니까 중심지도 무수히 많은 경쟁 점포가 생겨나겠죠.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차, 저차, 뭐 중차, 저차, 별별 중심지가 다 생겨나. 근데 소비자가 여기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 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확률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구매한가를 봤더니 거리는 가까운 걸 좋아하고 점포의 규모가 큰 점포를 선호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에 입각해서 구매하니까 첫째는 가까운 걸 좋아하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쓴다는 경향이 높죠. 근데 규모가 큰 점포는 입맛대로 여러 다양한 상품을 지급하니까 이 규모가 큰 고차 중심지가 적당한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이 가까이 있는 인근에 있는 저차 중심지를 지나쳐서 고차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여기를 지나쳐보면 여기는 한 개의 상권이 형성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려면 요 소비자의 소득이라든가 또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소비자가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편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여기도 취급을 해라. 그래야 여기도 한 개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어. 이걸 입증한 게 흡 아닙니까? 그럼 지금 봐봐. 경쟁 점포가 두 개밖에 없으면 둘 중에 한 군데 선택해야죠. 근데 경쟁 점포가 10개면 선택폭이 10분의 1로 좁아지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 점포를 방문할 확률은 그만큼 적어지는 거지. 그 경쟁 점포의 수가 많아질수록 불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경쟁 점포의 수가 많으면 감소하는 거고, 그죠? 이게 적을수록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지? 경쟁 점포가 만약에 똑같은 규모가 똑같은 점포가 두 개가 있다면 각각 50%씩 이용을 하겠죠. 근데 규모가 똑같은 점포가 5개가 있다면 특정 점포 요 한 개를 이용할 확률은 20분의 1로 줄어들어요. 20%밖에 안 되잖아. 그지? 점포의 수가 많아질수록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당연히. 그 다음에 레일리는 두 개의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상권의 흡입력이 미치는 범위는 인구 규모에는 비례합니다. 인구에는.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이 비례하고 반비례가 바뀌었죠. 요거 가지고 지금 두 번 답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 꼭 기억을 해야죠. 그 다음에 3번에 흡보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중점을 둔 미시적 중심지론을 전개하는 바 다목적 구매 패턴의 차용을 통해 현대적 대형 쇼핑센터의 출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요 이제 3번 지문이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대도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거죠. 거리는 가깝고 점포의 규모는 클수록 선호하는 경향이 높더라. 소비자의 마음속을 들어가니까 미시적 분석이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다목적 구매 패턴 채용을 통해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적 대형 쇼핑센터 출현을 잘 설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비자가 그죠?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는 게 한 번 물건을 구매하러 가가지고 우유 한 개만 사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제 한 번 딱 물건을 구매하러 가서 내가 필요한 걸 종합적으로 세트로 구매해 오는 거다. 그지? 그래가지고 야채도 좀 사고요. 그죠? 또 생선도 한 마리 사고 쌀도 사고 그다음에 애 옷 필요한 게 있으면 옷도 사고 뭐 이런 뭐 하여튼 생활 필수품을 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는 거죠. 요걸 이제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죠? 대형 쇼핑센터죠. 그러니까 지하에 가면 식품점 있잖아요. 1층에 가면 버섯 가게 있고 2층부터 올라갈수록 옷 있고 뭐 침대 있고 선풍기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걸 한꺼번에 필요한 걸 다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도시 소비자가 구매를 하니까 대형 쇼핑센터가 출현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가장 잘 입증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흡보의 확률모예요. 이 3번이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의 흡보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지향 비율은 경쟁 쇼핑센터의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반비례하는 거죠. 경쟁 쇼핑센터가 많아질수록 물건을 구매하러 갈 확률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지? 그리고 매장 면적에는 비례합니다. 왜? 규모가 클수록 선호하니까 규모가 큰 점포, 고차 중심지로 더 많이 구매를 하니까 면적에는 비례하고 경쟁 쇼핑센터의 수에는 반비례해서 결정되겠죠. 그리고 레일리에 의하면 두 중심 간의 상권 경계점은 도시 규모나 인구 규모가 큰 쪽에 인접하여 형성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큰 쪽에 인접하면 큰 점포가 상권이 적어지고 작은 점포의 상권이 커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작은 점포 쪽의 경계가 가까이 결정되는 겁니다. 항상. 큰 점포가 그만큼 소비자를 확대해 가기 때문에. 그지?
이거 다 하고 풀라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칠판을 지우지 말고 그냥 두시고, 21번하고 22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봅니다. 23번 문제는 앞에 다 21번 문제하고 중복돼 있으니까 23번부터 좀 쉬었다 풀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